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3년 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당시의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벼락치는 소리던가 강산을 뒤흔드는 요란한 복음, 결에게 소중한 상징물이었어도 너무나도 무맥한 자들에 의해 쓸모없이 되어버린 집, 오늘은 통째로 날려간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자, 이거 저 영상은 이제 네. 북한이 공개했던 영상인데요. 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뭐 다른 소송 개인들이 낸 소송들은 있었는데 네네. 정부가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정부는 처음이지만 선례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습니다. 네. 어떤 선례가 있었냐면은 북한을 탈출한 우리나라 국군 포로들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북한 김정은하고 그다음에 북한 자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2020년 7월 우리나라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로 확정이 됐는데 거의 뭐 유사한 그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정부가 북한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 그러면 북한은 뭐 송달 안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시송달로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승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이제 북한에 물어내려고 한 손해액 447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제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네, 일단 정부가 477억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폭파됐는데요. 이거 피해액을 102억 정도로 보았고요. 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을 344억 정도로 봤습니다. 두 건물 모두 다 정부 재산으로서의 국유 재산입니다. 예. 통일부는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했으니까 가치 하락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파간 금원이고요. 또 종합지원센터도 원래는 한 468억 정도 예. 소요됐었는데 감가상각으로 123억 정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요. 사실상 이 손해배상의 액수 자체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아니 뭐 그래 소송을 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북한 정부 당국자가 재판에 나올 리도 만무하고 네네. 그리고 이기더라도 뭐 돈을 낼 가능성도 없는데 받아낼 뭐 방법은 네.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민사 재판했을 때 승소해놓고 그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핵심이 되는 것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북한 재산이 우리나라에 있을 거예요.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예. 예컨대 우리나라 간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첩들이 숨겨둔 재산은 북한 재산이니까 찾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재산으로 귀속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걸 찾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죠. 예. 여기서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군 포로들 승소하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는데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이사장이 누구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여기 이 협력 재단이 국내 방송사들로부터 저작권을 거두어 가지고 북한에다가 보내는 역할을 갖다 했거든요. 그런데 대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송금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쌓아둔 돈이 수십억에 해당이 되는데 이 돈에서 이제 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에 국군 포로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소유권자는 북한 정부 자체가 아니고 북한의 이제 방송국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선중앙방송이나 그다음에 그 저작권료의 실질적인 귀속이 되는 그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유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은 우리나라가 좀 시스템이 틀려가지고 우리나라야 뭐 KBS나 MBC가 국가와 다르지만 북한도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는데 일단 1심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강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정부에서는 당장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배상은 받지 못해도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시효가 지나버리면 나중에 북한의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남겨둔 상태에서 제기를 했고요. 사실상 이제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또 국민들의 굉장히 관심인데 실은 미국의 워터 원비어가 예.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여행 갔다가 전단지를 훔쳤다는 이유로 간첩 혐의로 해서 체포되어 있었었고요. 북한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지 한 6일 만에 사망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유가족이 소송을 냈었는데요. 5억 달러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일부 금액을 배상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인도네시아에 북한의 선박이 압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 경매 대금에서 일부를 받았고요. 예. 또 미국이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한 재산이 있었는데 이 동결 재산에 있어서도 압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판결문을 받고 나서 이 판결 금액에 대해서 미국 등 어떤 해외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저작권료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TV 이것의 채권자로 보기 때문에 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이 이제 민주국가가 아니고 이제 그쪽은 뭐 어떻게 보면 왕조 국가 같이 뭐 전체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방송국도 어떻게 보면 정부 소유가 아닐까요? 그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사실상 보면 정부 소유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선중앙TV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 자금을 북한이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어떤 단체지만 네. 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러한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막상 조선중앙TV의 명목상의 재산인데 이걸 갖다가 북한 돈이라고 해서 압류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강산 우리 그 예. 호텔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도 이제 많이 철거를 했는데 현대아산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가 자기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소유자가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예. 문제는 시효가 될 거고요. 시효가 넘어가면은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 재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금강산 여기를 떠나가지고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될 분이 누구냐? 이대준 씨 그 서해 공무원 피살된 그분들 유족들이 북한에 대해서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이게 강제 집행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이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캄보디아에서 숨긴 한국인 여성 이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네, 시신을 유기한 중국인 부부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정원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정색 반팔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여성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6일 캄보디아 프놈펜 연못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A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A씨는 구독자가 25만 명이 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2일 캄보디아에 도착해 이틀 뒤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숨졌고 6일 병원으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에 잡힌 A씨 옷차림은 현장에서 수거한 상하이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병원 운영자인 중국인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A씨가 병원에서 혈청주사를 맞던 중 경련을 일으킨 뒤 숨졌다는 피의자 자백을 확보했다며 최근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캄보디아 형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에게 부검을 진행하자고 설득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인 부부가 시신 유기 혐의로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해당 여성이 이제 천에 쌓인 채 운동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현장은 프놈펜 깐달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옆에 경기도 정도 수준의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붉은 천이어서 처음에는 중국인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걸 검사하고 나서 한국 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중국인 30대 부부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혈청주사를 놨는데 발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걱정이 돼서 무서워서 유기했다, 시신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시신의 멍자국이라든가 목이 부러졌다든가 이런 현상들로 봤을 때 고문원적으로 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신 부검을 해야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아직 부검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부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저희 이제 기사를 보더라도 가족들이 좀 반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부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나 관계 법령에는 그렇게 그 범죄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부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캄보디아는 좀 우리나라랑 많이 틀린가 봐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유족들이 이 사람을 또 이렇게 그런 것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신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예. 첫 번째로는 병원에 가기 전에 부상이 있었던 것이냐. 그런데 CCTV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한 다음에 유기 과정에서 어떤 뭐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좀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엊그저께 캄보디아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소했을 때 그 혐의 내용이 고문을 동반한 살인으로 그 혐의를 갖다 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병원에서 어떤 뭐 이상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핵심은 사인 규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밝혀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몸에 멍이 들었는데 이게 사망 전에 고문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사망 후에 시신을 유기하면서 뭐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 그것들 때문에 꼭 이게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30대 여성이고 건강한 여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프놈펜에 여행 간 지 이틀 만에 병원을 갔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또 프놈펜에 한국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갔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것도 아닌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을 간 이후부터 그리고 또 지인이 함께 여행을 갔었는데 병원을 간다고 나갔다가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제대로 신고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검이라든가 어떤 피해자의 어떤 핸드폰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사인을 정확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캄보디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할 수 있는 뭐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나라 경찰청에는요 외사국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외사국에서 전반적으로 이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에는 경찰이 영사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 같은 큰 나라에는 당연히 이제 영사들이 여러 명 나가 있는데 예. 캄보디아 대사관에까지 나가 있는지 모르겠고 아마 베트남에 나가 있는 경찰 영사가 이 일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캄보디아 내에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자체적인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사법 공조나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캄보디아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다면 네네. 그 중국인 부부를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죄자가 한국 사람이고 피해자가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캄보디아에서 그 범죄인을 우리나라 사람을 인도해 달라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응할 것인가? 똑같이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불과 뭐 2개월 전이었던 지난 4월에도 코미디언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지 병원을 이용할 때 정말 안전한가라는 불안증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인 병원을 갈 걸 추천드려요. 굉장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병원을 하는 사설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서세훈 씨 같은 경우도 링거를 맞았습니다만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과다 복용이라고 하는데 수사력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적 의료 기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한국인 병원을 갔을 것을 원하고 예. 가급적이면 서세훈 씨 같이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치료를 충분히 받고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캄보디아도 이제 의료진들이 훌륭한 의료진들이 있고 또 훌륭한 병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